매번 녹화를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첫 회 때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쯤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재밌어져야 되는 재밌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바음악을 좋아하면 이 사람 연주하는 거 이 사람 특이하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짜 화두 아유 골치 아파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종류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거나 정보가 많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일단은 이거는 추리하거나 어떤 그 탐정도 똑같을 것 같아. 자료들이 많고 데이터들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다 해석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범인인지 찾기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가 어려운 거고, 시가 짧잖아요. 그 화두 같은 경우도 무문관에 나와 있는 이 48개의 화두들 중에서도 긴 화두는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기도 편하다. 짧은 화두가 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화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화두 길이가 긴 거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구절 하나 보고 속단을 못 한다고. 왜냐면 뒷구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화두는 약간 좀 짧았잖아요. 지지난해 짧았다고. 그래서 한번 약간 좀 점검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설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삼돈이라는 그 화두입니다. 동산 스님이 설법하려고 할 때 운문 스님이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동산은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운문 스님이 여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묻자 동산은 호남의 보자사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 운문 스님이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라고 묻자 동산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은 말했다. 3차례 후려쳐야겠지만 너를 용서하마. 동산은 다음 날 다시 운문 스님의 처소로 올라와 물었다. 어저께 스님께서는 3차례의 몽둥이질을 용서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 동산은 크게 깨달았다. 스토리는 뭐 대충 아시겠죠? 운문 스님이 있는 사찰에 동산 스님이 온 걸로 보이고, 그 당시 동산 스님도 나름 깨우침을 얻었던 사람, 깨우침을 얻었으니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 설법을 하려고 그랬고, 거기 아마 운문 스님은 선배격 되지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법을 하려고, 자, 이제 막 뭐 이런 거죠. 집착하지 마세요. 뭐 이런 강령, 이제 설법을 하려고 그랬겠죠. 막 입을 떼자마자 운문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그쵸? 장소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곳에서 왔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어서 여름에는 또 어디 있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자사라는 사찰에 머물러 있었다 얘기를 하고 그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운문스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그럼 보자사는 언제 떠났는가? 그랬더니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고 이제 운문스님이 화를 낸 거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요 스토리 안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무례한 거이기도 해.
설법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마자 운문 스님이 수업을 방해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차례 후려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이 아니니까, 노예 같으니까, 소 같으니까 내가 채찍으로 때려도 되는 거야. 내가 하대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깨우치는 의미도 되죠. 이렇게 때린다라는 게.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는 않겠다. 설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법도 불가능했을지도 몰라, 지금 이게. 설법하러 왔는데 운문 스님이 절해버리니 아마 그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 분위기가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동산 스님이 밤을 샌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 떠났는지, 뭐 이런 것들에 세 번 물었길래 대답을 다 했는데 어디가 내가 잘못했지? 밤을 샜는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처소에, 운문스님 처소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운문스님의 대답이 이런 거죠. 야, 이 밥통아. 밥통은 뭔지 아시겠죠? 밥통은 밥이랑만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보고 밥통이라고 그러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존재야. 먹는 사람들 있죠, 그냥 먹는 사람들. 먹고 싸는 거 이외에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야, 이 밥통아. 강서로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라고 딱 얘기를 하자 크게 깨달았다.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뭐 어디서 깨달았는가? 도대체.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다.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니 너?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사도라는 것도 보좌사라는 것도 어쩌면 8월 25일 날 떠나가지고 지금 여기 운문 스님이 있는 이곳에 온 곳 다 괜찮은 곳이었을 거예요.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저 해인사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여름에는 뭐 했냐? 그러면 하한거 때 뭐 했냐? 해인사에서 수행했다. 동안거는 어디서 보냈냐? 막 사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요 바닥에는 이게 교종과는 달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알려져 있는 우리의 유명 사찰들의 하한거, 동안거가 열리는데 용맹정진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보는 위계질서 있잖아요. 큰 스님서부터 위계질서가 딱 있잖아. 신입으로 들어온 저기 있고 동자승서 딱 있잖아, 이렇게. 그게 다 무화되는 선불교의 정신이 빛나는 게 하한거, 동안거예요. 그때 되면은 거기에 젊은 스님들이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럴 때 큰 스님이나 주지 스님도 그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괴롭히면 안 돼. 사자와 같이 자기 혼자 깨우치려고 하는 길이에요. 사실 그 대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가 살아있다라는 징표야. 다른 부분에서는 교종처럼 건의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스님 생활 오래 하면 존경하고 20년 가까이 되면 주지되고 하는 이런 어떤 직장 생활에서 하는 그 어떤 매너리즘들이 존재를 하지만 하한거, 동안거라는 그 용맹정진하는 그 기간에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큰 사찰 같은 데서는 그런 스님들이 오기를 원해. 왜냐하면 그런 스님들이 하한거, 동안거를 지내야 약간 나름대로 경제적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찰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한거, 동안거의 그 젊은 스님들의 기운이, 그 힘이 맑은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은 굉장히 센 거라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방해하지 못하는 수행의 자리가 있다. 이게 그거 한 거죠. 아마 동산 스님도 그리 했을 거야. 중국에서 꽤 유명한, 이 정도에서는 수행을 해야지. 나 해인사에서 동안거 지냈어. 네.
뭐 이런 수행의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사실 자랑도 아니지만 나 1년간 안 누웠어. 장자불화했어. 장자불화가 이렇게 결과부작 깨고 눕지 않는 거야. 그 성철 스님 옛날에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전설이 됐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자랑할 건 아닌데 사실은. 갑자기 농담 삼아 그게 생각나네. 장자불화보다 더 힘든 게 와선, 누워서 하는 거. 누워서 참선하는 게 힘들다. 왜 힘든지 알죠? 누워서 잠 안 자는 게 제일 힘들거든. 이게. 갑자기 그게 와선 얘기가 떠올랐다가. 예. 아마 그런 곳을 다녔을 거고, 진짜 유명한. 세속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얼마 전에 어디 있었어? 고대에 있는 연구실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연대에 있는 연구실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대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디 있었어? 카이스트 연구실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떳떳한 거지. 거기 수행하기가 참 괜찮은 곳이라고 들었고, 하지만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수행처인 줄 아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을지도 몰라. 그런 배경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온 거야? 운문 스님이 계시는 거처까지 딱 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엘리트라는 거지, 이제 동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나 나름 코스 잘 밟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몽둥이로 때리겠다. 이래버리고, 밤새도록 모르겠어. 나는 웬만한 스님들이, 나 동산이야. 나 유명하게 지금 젊은 스님들 중에서 깨우쳤다라고 알려진 스님이야. 라는 자부심이 많았는데, 지금 운문 스님이 그걸 부정을 했잖아요. 3번, 몽둥이로. 그리고 밥통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밥통. 야, 이 밥통아. 그러니까 밥만 축내는 거지. 속에 밥밖에 없어. 그러니까 밥통이죠. 그랬더니,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녔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깨우쳤다. 이런 거죠. 어디서 깨우친 것 같으세요? 어디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많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이 동산 스님이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두 종류의 여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돌아다녔냐. 우리가 이게 여행이 트래블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이게 동아시아 전통에선 장자의 두 번째 편이 소요유예요. 첫 번째가 소요유. 소요유라는 말이 뭐냐면, 유자는 유람할 때 유자니까 여행이다. 이 소요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 없이 그냥 소요한다. 우리가 그 말도 여기 장자에서 온 말이야. 사실 이거랑도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소요유. 장자라는 책의 첫 번째 편이 소요유라고. 여행은 뭐예요? 진부한 노래들 있잖아. 옛날 노래 중에 뭐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거 있죠. 에? 하숙생이라는 노래일 거야, 그 노래가. 하숙한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의 비유를 많이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소유라는 거는 목적 없이 하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우리가 오늘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거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하나가 여행이라는 건 삶의 비유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가죠? 다시 돌아오죠. 내가 이 집에 있고, 일하는 게 있고, 하던 일이 있고,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주어진 시간, 장소를 정해가지고 갔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돌아오죠. 그래서 여행한 다음에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여행이 있고, 출발이랑 목적, 출발은 하겠죠. 일단 시작은 하겠지만 이것이 약한, 거의 없는, 미리 얘기하겠지만 장자의 소요율은 거기 이거와 가까워. 출발과 목적이 있는 여행, 우리가 여기 이 여행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라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보셨죠? 근데 우리가 요새는 어떻게 가요? 스마트폰 많이 발달하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지죠. 나 그 카페에 갈 거야, 그 맛집에 갈 거야, 고궁에 갈 거야, 산에 갈 거야, 영화관에 갈 거야 하잖아. 우리가 보통 여행이다, 어떻게 산책을 한다, 어떻게 걸어 다닌다는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가 있고 거기로 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여기에 가는 거니까 최단 거리가 제일 중요하지. 이거랑 관련돼서 우리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거야.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자리와 저기만 알아.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가장 빨리 가는 거야. 신속하게. 오늘도 녹화하러 오다가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화문 동네에 스마트폰 내비를 켜고 카페를 찾는 것 같아. 이게 나오잖아. 25m 뒤에 꺾어집니다.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면 다시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야. 저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요율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냥 산책하는 거야. 나와서 한 걸음 걷고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나왔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나오냐? 왜 나오냐? 어디 가려고 나오는 건데 너 왜 나와? 근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산책 가야지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가자. 일단은 그거부터 출발을 해. 나가요. 그 단지를 딱 나와서 입에 딱 쓰면 갈 곳이 없어.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주변도 둘러보고 향도 나. 향이라 하면 때때로 5분 전, 10분 전에 어느 여인네가 지나갔는지도 몰라. 어떤 향은 굉장히 막 스모키하고 잘 안 빠지는 향들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상태 안 좋은 개가 되는 것처럼 그 냄새 쪽으로도 가보기도 해.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그렇게 안 해봤죠? 안 해봤을 거야. 너 왜 나가? 엄마나 아빠가 그러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어렸을 때 너 어디 가? 왜 그걸 물어봐? 그냥 나간 건데. 소요유는 그게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물어봐. 너 어디 가? 마트 가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냥. 이러면 소요유야. 그러면은 나가죠.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목적지가 없잖아. 목적지가 없으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뒷짐지고 이렇게 걷다가 벌레도 보고 목적지가 없어요. 출발과 목적, 이 목적지, 특히 여기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목적지가 없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목적지가 없는 여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강화문에서 카페 찾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어디로 막 꺾어지고 있는 그 젊은 여성들을 보면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걸로 목적지에는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카페가 진짜 커피가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추적도 해봐요. 도대체 어느 카페를 가길래 갔더니 진짜 맛없는데 가. 근데 딴 데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맛있게 먹은 줄 알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커피 생각도 없이 그냥 가다가 그거 진짜 맞거든. 커피 향이잖아. 여기 이렇게 걷다가 로스팅하는 향을 맡았는데 달고 좋으면 100% 맛있어요, 그 집이. 그러면 오늘 나갔더니 그 카페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 걸은 거리에서 근사한 집을 발견을 했죠. 이런 여행이 있다고요.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은 두 종류가 있다. 출발은 다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빼자. 이게 더 낫겠다. 요렇게. 근데 출발을 넣어두는데요. 목적지가 정해져야 출발지가 정해지니까 사실은 같이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여행 해봤어요? 일정을 어겨버리고 숙소도 어겨버리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잘래. 그러면 여행을 한 거야. 여기가 너무 근사한데? 이 카페가 너무 좋은데? 내가 찾아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행 회사들 그리고 여행지에 있는 많은 상업적인 아이들이 내 낚시질에 걸려서 바닷가에 오징어가 잡히듯이 우리는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행은 두 종류가 있다.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많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요한 건 목적지가 있는 여행들 같은 경우는 내가 출발하는 곳과 도달해야 되는 곳 요 사이 내가 걷고 있는 걸음 하나를 긍정하지 못해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야. 이거는 곤욕스러워. 내가 가려는 곳이 저 카페면 더 가까우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현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현재를. 내가 여행 가는 게 부정. 아유,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프랑스 파리도 빨리 비행기로 가고 싶어. 프랑스 출발하면서 배 타고 시작하시는 분 있어요? 배 타고 한번 저희 시작해보자. 이런 사람들 없잖아. 그 사람한테는 프랑스 파리가 목적지도 아닌 거야. 그냥 방향인 거야. 막연한 방향. 한번 그쪽으로 가보자. 그런 여행이 아니죠. 가급적 빨리 가고 싶어. 그곳에 바로 도착해야 돼.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체는 부정을 하고. 여행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녀요. 대개 여행을 왜 다니냐, 왜 출발을 하면, 그러니까 여행을 생각을 하면, 여행을 가기 전엔 여행지를 꿈꿔. 파리에선 이거 해야지 서울에서 꿈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파리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서울을 꿈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행에서 며칠 동안 파리에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또 선물 사줘야지, 친지들 만나야지, 업무 생각해야 되지. 슬슬 호텔 로비에 가가지고 매일 확인하기 시작하죠. 공과금은 내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게. 서울에 있을 땐 파리 생각하고, 파리에 있을 땐 서울 생각해. 이게 여행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여행인가? 라는 거예요. 소요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진짜 현재에 살지 못한다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현재라는 건 어느 때냐면, 최근에 꽃 예쁘게 피잖아요. 꽃 예쁘게 폈을 때, 어머 좋다 산책하다가 멈춰가지고 멍 때리는 멍 때리는 게 아니죠. 그 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념이라든가 걱정들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잊어버리는 거야. 아까 집에서 다퉜던 것들, 내일 또 직장에 가야 되는 것들, 내일 일정 걱정들도 있는 상태에서 걷다가 내 의식 속에 갇혀 있다가 너무나 예쁜 벚꽃이나 그 꽃들이 그 생각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현재가 찾아온다. 지금 시간이 몇 시다, 지금 몇 시네, 이런 게 현재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딱 얘기하면 현재는
내가 나한테 매몰되지 않게,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옛날에 그 비유를 드렸을 거예요. 영화가 근사하게 재밌으면, 영화에 몰입하게 되면 걱정이랑 미래에 대한 걱정이랑 과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워지죠. 그럴 때 현재가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돼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이 바깥으로 뻥 터져서 움직일 때, 그때 현재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타자라고 얘기하자고요. 타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다가 벚꽃 있네 하고 식별하고 지나가는 거 말고요. 그럴 때는 이 타자는 아니에요. 그냥 풍경이야, 풍경.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집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너무 예뻐. 내 몸을 끌어당겨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 이 벚꽃이나 이거는 풍경이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된다고.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가 내 생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엄격하게 철학에서는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럴 때 현재가 열린다. 그러면 여행에서 아까 보세요. 목적이 있는 여행은 어떻게 돼요? 옆이 다 지나가는 그 목적, 파리서부터 여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서울서부터 파리 사이에 요거는 다 뭐야? 풍경밖에 안 되잖아. 소요유를 해야 새소리도 듣고 까마귀도 보고, 이해되시죠? 새로운 카페도 찾고, 근사한 이 집 너무 맛있는 냄새 나네. 식당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때마다 나는 현재에 열린다고. 풍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으로 강하게 여행이 목적이면, 강한 목적적인 여행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지평에서 만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만나. 그래서 장자도 소요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해요. 꽃들도 나무들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 카페에만 가야 된다. 물론 옆에 지나가다가 작은 꽃들도 보이죠. 근데 풍경으로 보여. 다리 딱 구부리고 앉아서 아유 예쁘다. 이럴 때 있잖아. 아유 예쁘다 하면서 꽃잎 살짝 만져줄 때. 아니면은 그냥 저 카페 찾으러 갔을 때 여기 화단 있네 하고 지나가는 거랑은 다르다.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가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이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여행, 미래를 더 생각하는 여행 같은 거예요. 목적이 없는 여행, 소요유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여행이잖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여행. 아주 자본가적인 인생이죠. 자본주의적 인생인 거야. 내일 늙을 거, 아플 거, 그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 지금 연금 부어야 되고 오만 보험회사들이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이거 들어라 라고 한다고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 내가 출발한 거와 저 카페가 있잖아. 카페로 가면 여행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 사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생을 바라볼 때 두 가지라고. 네. 소요를 하고 있는가? 사는 거 여유 있다. 이리 사시는가? 아니면 죽음으로 열려 있는 그곳으로 있죠. 네?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꽃 봐서 뭐해? 내가 누구 사랑해서 뭐해? 사랑받아서 뭐해요, 내가? 어차피 죽는데. 여행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목적이 있는 여행인가? 나는 그 카페를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그런 여행. 아니면 내가 살아나간다라는 것이, 오늘 하루 산다라는 것이 목적이 없으면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오늘은 휴일이니까 쉰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격렬하게. 그거 말고 갑자기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비가 쏟아진다던가 해서 창가를 칠 때 우산 들고 그냥 나가는 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걷는 것.
그렇게 소요율을 나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얘기했었던 동산 스님은 다 목적이 있는 여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곳이 좋고, 이곳이 좋고, 여기 운문 스님이 있으니까 왔고, 또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일정표도 있어요, 일정표도. 완전히 망친, 목적이 있는,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운문 스님이. 네가 진짜 깨우친 놈이냐? 진짜? 너 목적 없는 여행을 하니? 목적 있는 여행들의 특징이 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 일하기 힘들어. 여행 가야지, 어디로 여행 가야지 한 다음에 여행 계획 짜. 그래서 일하는 사이에서는 여행지 생각하고, 여행지 도착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아, 또 돌아가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 이해되죠? 그렇게 살잖아. 목적 있는 여행이 별게 아니에요. 너 요번 휴가 때 언제 가? 어디 가? 나 파리 가. 나 어디 가? 나 어디 가? 나 남해 가. 나 어디 가? 나 템플스테이에서 머물 거야. 뭐 이렇게 있잖아. 다들 그러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지. 돌아오면 또 여행지 또 꿈꿔. 여행했을 때는 출발하기 전에는 도달할 곳 꿈꾸고, 파리를 꿈꾸고, 파리 가면 서울을 꿈꾸고,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그걸 여행 다녔다고 생각하고, 여행 다닌 척 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사진을 또 찍어 남겨놔요. 딱딱딱딱딱. 스케줄을 짜고. 정확한 특징인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윤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윤회? 윤회? 뭐 말 그대로는 이렇게 도는 거잖아, 삶이. 윤회의 삶. 목적 있는 여행이 윤회의 삶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여행이? 거대한 윤회 같지 않아?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돈 썼으니까 또 돈 벌어야 되네? 또 해서 돌아오고. 소요유는 윤회에서 벗어난 걸 상징하는 여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동산삼돈에서 운문스님이 얘기를 했잖아. 3차례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인가? 이런 거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는 여행은 이쪽 여행이다. 소요유에 가까운 게 아니다.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철학자니까 이렇게 불교 서적을 읽을 때 선불교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화두로 막 던져지는 게 아니라서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이해할 때 괜찮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임재록이에요. 임재. 그러니까 육조해능이랑 임재라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임재. 그래서 임재 스님의 얘기 하나, 요거는 몇 번 제가 아마 앞으로 강조를 할 거예요. 요것만 보면은 돼요. 참진짜.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임재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르는 곳마다, 고처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모두 참되다라는 거예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수처가 이르는 곳마다 작주, 자기 되다, 주인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 요게 주인과 이 참진짜, 이게 나왔잖아요. 요걸 자세히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요게 바로 소요유를 상징하는 8글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모든 게 참되다.
거꾸로도 얘기할 수도 있다. 내가 딱 가서 참된 게 별게 아니잖아요. 여기 개나리가 이쁘게 피고 벚꽃이 이쁘게 피면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진짜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나는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앞에 있는 풍경도 보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죠. 목적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나 빨리 가서 저거 사야 돼 하면은 내가 주인이라기보다 그쪽에 가서 도달해야 될 그곳이 진짜 주인이에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냥. 서울에 있었을 때는 파리가 나를 끌어당기는 주인이 되고, 파리에 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나를 끌어당겨. 돌아가서 뭐 하지? 파리에 있으면 난 파리에 그냥 있어야지 파리가 보이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이 보이지. 근사한 꽃밭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인으로 있어야지 꽃밭이 보이지. 근사한 꽃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일이 나의 주인이야. 내일 할 일이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5만 가지 고민들이 떠오르면 꽃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때 나를 지배하는 주인은 그 고민거리들이란 말이에요.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이 말이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어쨌든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르는 곳마다 돼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보여야 되고 내가 내가 주인이 됐을 때만 이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카페에서 만났는데 나를 지배하는 거는 걱정이고 근심이야. 그럼 이 사람 얘기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럼 가짜잖아. 참되지 않잖아.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요 말이 아마 운문스님이 동산스님한테 비판하는 거야. 너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됐니? 사도? 너한테는 사도가 뭐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 사람이 8월 25일 떠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건 남의 시간이잖아. 남 맞춰주려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까먹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시간은 8월 25일 이런 건 없어. 남과 얘기할 때, 남이 주인일 때 8월 25일은. 그 사람과 만나야 될 때 8월 25일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었을 때는 편안하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서도 8월 25일 다이어리에 날짜를 적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시선에서 내 시간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 여행들이 힘들죠, 많이. 그래서 운문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죠? 목적이 있는 여행과 목적이 없는 소요유의 여행. 그리고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저 느낌. 소요유를 할 때 이렇게 걸어도 여기서도 주인이니 꽃도 보이고 카페도 보이고 또 걷고 골목으로 딱 꺾어줘도 여기 새로운 맛집도 보이죠? 네. 내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저곳으로만 가야 된다. 다 안 보여. 엄청나게 좋은 카페와 맛집과 꽃들을 지나갔는데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인이 못 되면. 요거 힘들다. 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득. 뭐 하러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느낌에서. 그러니까 동산스님이 대답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들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수처작조 입처계진이고 소요유를 하는 사람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인이 되는 거를 꿈꿨던 놈이 네가 그걸 꿈꿨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산 스님이 설법하려고 할 때 운문 스님이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을 떠나왔는가? 동산은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운문 스님이 여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묻자
동산은 호남의 보좌사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 운문스님이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라고 묻자 동산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스님은 말했다. 3차례 후려쳐야겠지만 너를 용서하마. 동산은 다음날 다시 운문스님의 처소로 올라와 물었다. 어저께 스님께서는 3차례의 몽둥이질을 용서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운문스님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 동산은 크게 깨달았다. 다람쥐도 봤고요. 귀여운 멧돼지 새끼도 봤어요. 근사한 계곡도 봤고요. 아, 예뻤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만 보였으면 맞으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사람. 다음 하한 거, 동한 거는 여기서 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 근데 설법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는 거 삶에 비유된다면 목적을 가진 여행들은 대개 삶 하루하루의 현실을 허비하는 윤회. 네? 프랑스 갔다 다시 왔다 왔다 갔다 매번 내가 걸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삶도 있다. 여행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요걸 좀 본다면 요 화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떤 여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삶은 어떤 여행과 같아야 될까? 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불교의 정신을 가장 강렬하게 얘기하는 게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주인이 된다. 현재가 안 열려요,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앞이 진짜로 보여. 구름도 보이고. 반면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딴 곳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딴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는 분립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각자 너희 말을 들어라 라고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세존여마라는 하두인데 육식이에요. 염자가 잡을 염자 이렇게 잡는 거.